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像一棵海草，海草，海草，海草。 5월, 벌써 5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주간 부산 부동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징검다리죠. 징검다리인데 출근 혹시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강제연차 이런 거 많이 쓰죠. 연차 소진하려고 그렇게 강제연차로 해서 쭉 내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어쨌든 저는 요 연휴 때, 요 금토일 연휴 때 매일 상담을 했습니다. 매일 상담을 했는데 정말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인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부산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거래도 잘 되고, 특정 구역입니다. 특정 구역과 특정 지역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계속 조용했죠. 조용했는데 특정 구역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제 회복되면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주식이 엄청 불장이 되면서 관심이 싹 쏠렸죠. 완전 주식으로 쏠려버렸죠. 그렇게 해서 확 식었습니다. 식었다가 다시 주식이 뭐 사이드카 막 이러면서 막 폭락을 하고 하니까 다시 관심이 부동산으로 다시 조금 온다 느낄 정도로 또 슬슬슬슬 조금 거래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전쟁, 중동의 이란 전쟁 때문에 또 확 식었습니다. 그렇게 뭐 3월, 4월 굉장히 조용히 지내다가 최근에 이 전쟁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또 무뎌진다.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조금씩 슬슬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요 연휴 때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거, 상담도 하고 근무를 했다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주간 부동산 방송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려 3-1구역 재건축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 있냐?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자, 여기가 어디냐? 제가 이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자,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바로 요 인근입니다. 인근이고, 여기 보시면 드파인 센터, 드파인 센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왕자 맨션이랑 현대 아파트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런 단지고, 제가 여기 예전에 WDPD 유튜브 할 때 홈플러스 여기에 차 대고 여기 몇 번 갔었거든요. 여기 사전 점검한다고도 갔고 분양한다고도 갔고 몇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KCC 있죠. KCC가 있는데 KCC도 간다고 이 동네 자주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리처분인가 참 세월이 참 빠르다. 자, 엊그저께 여기 막 분양한다고 막 촬영하고 한 것 같은데 벌써 여기 다 지어지고 여기도 관리처분인가가 났다. 요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현 6구역 소식입니다. 문현 6구역이 무슨 소식이 있냐?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보시면 KCC 건설로 재개발 수주 공시를 했다. 이렇게 한국주택경제 요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기사가 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조감도가 있죠. 멋진 조감도가 있고 12개 동에 1582세대 이렇게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돼 있고, 자, 위치 한번 여기도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현 3구역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직역권역이 있죠. 직역권역 요 인근에 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문현 3구역, 문현 3구역 위치는 바로 요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소식도 적고 드릴 말씀도 적어서 요렇게 영상을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반 영상에 올라온 질문 요거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데 만기 3달 전이고요. 저는 갱신권 청구를 할 생각이고 집주인도 사실 매도하지 않고 당장 들어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전월세 시세가 계약한 당시보다 차이가 크다 보니까 갱신 청구권으로 5%만 인상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자 등 사유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 상황에서 서로 협의만 되면 제가 그대로 여기에 거주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전월세 갱신권 청구 5%보다 훨씬 넘습니다. 가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협의 예정된 가격도 현 시세보다는 낮습니다. 혹시 매수자 간 많은 시세 차이로 인하여 적정 가격 협의에서 갱신권 청구를 쓴 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질문의 요지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본인도 더 살고 싶어 하고 집주인도 당장 지금 팔 계획은 없고, 그래서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든 어쨌든 더 살게 하고 싶게 하고 서로 간에 니즈는 합치가 됐는데 금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5%만 올리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올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들어오겠다 이런 것 같은데, 내보내고 정말로 들어올지 아니면 새로 임차인을 받을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자, 그거를 논외로 하고 본인도 그냥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걸 인정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왜냐 서로 간에 합의된 금액도 시세보다는 낮으니까 본인도 옮기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협의가 된 거죠. 협의가 돼서 이렇게 계약을 쓰는데, 자, 이게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냐 안 그러면 신규 계약이냐, 법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신규 계약이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5%만 올리게 돼 있으니까 5%만 올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연장이다. 그런 거를 명시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FM이죠. FM인데 금액을 5%보다 더 많이 올리겠다. 그러면 신규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규 계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법적으로는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임대차보호법인데 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한테 불리한 내용은 전부 다 무효라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주고 싶은데 2년 뒤에는 꼭 팔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을 거지 않습니까? 2년 뒤에는 무조건 내가 일반 가세를 하든 비과세를 하든 어쨌든 2년 뒤에는 내가 꼭 팔고 싶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쓸 사람을 좀 구해달라. 대신 시세보다 조금 금액을 조금 낮게 해주겠다. 시세보다 금액을 좋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쓸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썼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는다. 2년 뒤에는 나가야 된다. 그거를 특약으로 딱 적어 둡니다. 두는데 그거 무효라는 거. 이게 세입자한테 불리한 계약이죠. 비록 세입자가 동의를 했고 서로 간에 동의를 했죠. 동의를 해서 계약서에 이렇게 적고 도장도 찍고 그렇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도 무효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해도 세입자한테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 쓸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이거를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는 거. 그래서 요거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년이 딱 됐습니다. 2년이 돼서 서로 간에 얘기합니다.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하는데 그런 게 있죠. 2년 뒤에 또 2년 뒤에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황당하죠. 아니 2년 더 살았지 않냐, 4년 살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면 세입자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연장이 아니고 그냥 연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번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연장하겠다. 그러면 문자든 계약서든 항상 명시를 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에 의한 연장 계약임. 이런 거를 꼭 표시를 해야 된다. 증거를 꼭 남겨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요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이분도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 아니다. 5%보다 금액도 더 높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주장하면 거의 그 주장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 매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주를 1년 정도 앞둔 완판된 아파트의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 만약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입주장을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거는 다 다르죠. 구역마다 입지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보통은 입주권이 싸죠. 예, 분양권보다 쌉니다.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입주권이라는 게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예, 조합원 분양가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입주권도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의 프리미엄, 요걸 합친 금액이랑 일반 분양가가 있죠. 일반 분양가의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이랑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 입주권이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구역이다 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입니다. 4억. 84 타입이 4억대다 했을 때 프리미엄이 4억이 붙었다. 그러면 8억이죠. 예, 8억입니다. 8억인데 분양가가 8억이에요. 예, 여기는 이미 분양가가 8억이야. 분양가가 8억인데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어버렸다. 그러면 9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8억, 여기는 9억 몇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아파트. 아니, 오히려 입주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 입주권은 조합원들한테 혜택으로 동호수 더 유리한 거, 예, 동호수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풀 패키지로, 예, 풀옵션으로 그렇게 다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자재도 유럽산 자재, 무슨 자재 하면서 자재도 굉장히 좋은 거 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죠.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권보다 더 쌉니다. 예, 보통은 더 저렴하죠. 자, 왜 더 싸냐? 초기 자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분양권이다. 그러면 요즘은 이 분양가에 계약금 5%만 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8억이 만약에 분양가라도 계약금 5%,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 프리미엄 뭐 1억 몇천 붙었다. 그렇게 해도 1억 초중반에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잡을 수 있는데 입주권이다. 그러면 이 말이 달라지죠. 일단은 P가 4억입니다. 4억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평이 예를 들어서 뭐 간평이 2억짜리다. 그러면 2억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주비가 나오죠. 예, 이주비가 보통은 뭐 60% 나오니까 이주비 떼고 이주비 내가 승계받고 그렇게 하면 인수가가 그래도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억 초중반, 여기는 거의 5억. 이렇게 되니까 금액 차이가 초반에 들어가는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입주권이 더 저렴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요 금액, 예,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분양권이 조금 더 비싸다. 요렇습니다. 요렇고, 자, 어떤 데는 2억 이상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조분가가 워낙 저렴하고 이 조분가 방어를 위해서 일반 분양가를 무지하게 올리는데, 예, 그런 데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구역마다 입지마다 다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뭐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요거를 입주장 때 기다리는 게 좋겠냐. 요거를 또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입지마다 다릅니다. 입지마다 다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이자 착각을 하는 게 입주 때 물량이 쏟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때 뭐 싸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웬만큼 좋은 입지다. 그러면 물량이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안 쏟아집니다. 이게 착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 전세가 쏟아지거든요. 예, 전월세, 임대가 쏟아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쏟아지는데 매매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쏟아진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장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더 안 쏟아지겠죠. 더 안 팔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장이다. 하락장일 때 쏟아지냐? 자, 요것도 입지별로 다릅니다. 웬만큼 좋은 입지다. 그러면 하락장이라도 그렇게 많이 안 쏟아집니다. 하나 예를 들면 레이 카운티, 거제 구역 레이 카운티 입주할 때 그때가 23년도 가을이었죠. 23년도 가을이었는데 그때 부산이 상승장이었냐? 지금도 상승장은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더 하락장이었죠. 그러면 쏟아져야 됩니다. 그 대단지에 물량이 막 쏟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입주할 때 쏟아졌냐? 안 쏟아졌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물량이 더 없어지면서 오히려 입주 때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양정 1구역, 예, 양정자이 입주할 때도 상승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겨울이라서 비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물량이 엄청 안 쏟아졌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다만 입지가 안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입지가 아니다. 인기가 안 좋다. 그러면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입주 때 팔자. 4년점검 때 4년점검 딱 하고 나면 야 우리 아파트 좋지 우리 아파트 잘 지었지. 사람들이 막 관심이 막 쏠리고 하니까 그때 팔려고 물량을 다 쏟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지마다 다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하나 또 추가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또 착각이 뭐냐. 아, 우리 아파트는 입지가 너무 좋고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거주 할 거다. 그리고 단톡방이든 카페든 밴드든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아, 우리는 너무 아파트가 좋아서 실거주 할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전세 그렇게 많이 안 쏟아질 거다. 요렇게도 착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거 거의 착각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전세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그런 착각 때문에 전세가 안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방어를 할 수 있다. 주위 시세가 84 타입이 5억, 6억, 7억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파트도 6억, 7억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전세가 안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낭패 볼 수 있다는 거. 5m로도 떨어지고 심지어 4억까지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물량이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를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개 질문까지 해서 이렇게 주간 플러스 불인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는 소식이 많이 나오기를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안 지어짜내도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